를 시키고 이드메인 1793년에는 왕이었던 루이 16세마저도 단두대에서 처형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혁명의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다 보니까 주변의 유럽 국가에서는 정말 겁을 먹은 거죠. 그러한 혁명 정신이 주변 유럽 국가에도 전파돼 가지고 평민들이 시민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유럽 국가들의 각국의 왕과 귀족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릴 수도 있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겁을 먹고 그 혁명의 불길을 차단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유럽의 주변 국가들, 유럽 대륙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주도를 했고 섬에서는 영국이 주도를 해가지고 대프랑스 동맹, 즉 대프랑스 동맹을 맺어가지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와 싸웠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승승장구를 하던 나폴레옹 군대가 1812년에 러시아 원정에 실패를 해가지고 치명타를 입게 되는데 그 대프랑스 동맹 국가들은 거기에다가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이드메인 1813년에 라이프치 전투를 벌이게 된 거죠. 독일의 라이프치에서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이미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은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해가지고 전력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1813년에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전투를 치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대프랑스 동맹군은 5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스웨덴. 프러시아는 독일을 칭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3차 대프랑스 동맹군입니다. 제3차 대프랑스 동맹군은 5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동맹군이었는데요. 영국, 러시아, 프로시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 5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1813년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3박 4일 동안 전투가 벌어졌는데 결국은 나폴레옹이 또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치히 전투가 끝나고 이듬해인 1814년에 나폴레옹이 이제 엘바섬, 지중해의 엘바섬, 자신이 출생했던 코르시카 섬 근처에 있는 엘바섬으로 유배가 되는데 거기에서 수개월 있다가 1815년 3월 20일에 이제 파리로 돌아오게 되죠. 즉 엘바섬을 탈출해 가지고 파리에 다시 입성한 게 1815년 3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루이 18세라는 프랑스 국왕을 쫓아내고 프랑스 루이 18세는 영국으로 망명을 했죠. 나폴레옹이 한 90일 천하를 또 유지하죠. 그런데 그 3월 20일로부터 한 90일 후인 1815년 6월 18일에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 지금의 벨기에 땅입니다. 벨기에의 워털루에서 영국과 프로이센의 연합군이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 격돌을 했는데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패배를 했죠. 그래서 완전히 그 워털루 전투에서 승리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은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이고요. 패배했던 사람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인데요. 나폴레옹이 그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이제 완전히 몰락을 하고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인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가 되죠. 그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서쪽으로 19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서쪽으로 1900km나 떨어져 있는 외로운 섬이다 보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도저히 탈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거기에서 1815년 10월 15일부터 1821년 5월 5일까지 한 5년 반 동안 쓸쓸하게 유배 생활을 하다가 1821년 5월 5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나폴레옹 서거 200주년이었습니다. 작년 2021년이 나폴레옹 서거 200주년이었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프랑스의 역사인 거고 스위스는 계속 이제 그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주 중립국가로 공인된 게
신교와 구교 간의 30년 전쟁이었던 종교 전쟁이었던 30년 전쟁의 결과물인 웨스트팔렌 조약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에서 중립국가로 공인을 받았었는데요. 그 뒤로 150년 후인 1798년에 나폴레옹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런 게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이후에 계속 자주 중립국가를 유지를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에도 나폴레옹 시대가 끝나고 1814년부터 1815년까지 2년 동안 나폴레옹 전쟁의 뒤처리를 위한 회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있었다 해서 빈회의라고 하죠. 빈회의. 그러니까 신교와 구교 간의 30년간의 종교 전쟁을 마무리한 게 1648년에 웨스트팔렌 조약이었는데요. 그때 국제사회에서 스위스가 처음으로 자주 중립국가로 공인을 받은 셈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로부터 한 170년 정도 지난 1814년부터 1815년 사이에 있었던 나폴레옹 전쟁의 사후 처리를 위한 회의였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있었던 빈 회의에서 또다시 자주 중립국가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첫 번째로 자주 중립국가로 공인받은 거였다 하면 1815년 빈 회의의 결과에서 이제 두 번째로 국제사회에서 자주 중립국가로 공인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세 차례 자주 중립국가의 그러한 체제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도 최근 한 150년의 역사를 보면 올해가 2022년인데요. 지금부터 과거 한 150년의 역사를 보면 스위스가 그 자주 중립국가를 체제를 위협받던 위기 상황이 딱 3번 있었습니다. 3번. 그게 뭐냐? 1870년부터 1871년까지 지금부터 152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152년 전인 1870년부터 1872년 사이에 프랑스와 그 당시에 프러시아가 독일이지 않습니까? 프랑스와 프러시아 간의 전쟁이 이루어졌죠. 그게 보불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러시아 할 때 프랑스 할 때 해서 보불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불 전쟁의 결과 프랑스가 처음으로 독일한테 패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두 번째로 프랑스가 독일에 패배한 건데요. 프랑스가 독일한테 최초로 패배한 게 바로 1870년부터 1871년까지 있었던 보불 전쟁입니다. 보불 전쟁. 그래서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독일한테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 프러시아 군대, 즉 독일 군대가 프랑스의 파리를 에워싸버리니까 포위를 해버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제2차 포에니 전쟁이죠. 고대 로마 제국과 북아프리카의 최강자 카르타고 간의 전쟁이었던 1차, 2차, 3차에 걸쳐 이루어졌던 포에니 전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2차 포에니 전쟁 아실 겁니다. 기원전 219년부터 기원전 201년까지 있었던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인류 최초로 4만 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로마로 진격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은 카르타고의 심장부를 치기 위해서 카르타고를 공격해버리니까 카르타고의 한니발은 로마 점령을 코앞에 두고 눈앞에서 자기 고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철군시켜서 자기 고국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구원하러 이동을 하는 그러한 행국이었었던 것 않습니까? 그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점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카르타고의 한니발도 로마 점령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철수하지 않았었을 텐데 반대로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카르타고를 점령하기 직전이다 보니까 조국을 구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해서 로마 점령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눈물을 머금고 군대를 철수시켜서 카르타고로 이동을 시킨 게 제1차 포에니 전쟁 기원전 219년부터 기원전 219년부터 기원전 201년까지 있었던 제2차 포에니 전쟁인데요. 그렇듯이 1870년부터 1871년까지 프랑스와 독일 간에 있었던 보불 전쟁 때 독일이 즉 프러시아가 프랑스의 파리를 에워싸 버리니까 프랑스의 장군은 8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스위스로 진격을 했습니다. 스위스 중립국가했던 스위스로. 그 이유가 뭐냐? 스위스를 통해 가지고 스위스 북쪽에 있는 독일의 심장부를 점령을 하겠다 이런 거죠. 즉 독일이 프랑스의 심장부인 파리를 에워싸고 있으니까 독일의 그 병력을 후퇴시키려면 독일의 심장부인 독일 본토를 점령해야겠다라는 전략이었던 거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제2차 포에니 전쟁 때의 한니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군대는 8만 5천 명이 중립국가인 스위스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를 통해서 독일로 가서 독일의 심장부를 점령을 하려고 했었는데 스위스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뜻을 굽히지 않고 스위스와 전면전을 하게 되면 병력은 비슷했습니다. 프랑스가 8만 5천 명이고 스위스도 비슷한 병력이었는데 비슷한 병력인 상황에서 일진일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다 보면 프랑스 군대는 스위스 거기 전투 현장에서 병력의 상당수를 손실하고 독일까지 가는 데는 뭐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스위스까지 갔던 프랑스 군대 8만 5천은 그냥 퇴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프랑스 파리는 프러시아 즉 독일한테 점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프랑스가 독일한테 패배했던 최초의 전쟁입니다. 그게 1870년부터 1871년까지 있었던 보불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보불 전쟁 당시에 프랑스 군대 8만 5천 명이 스위스 영토에 와가지고 독일로 향하려고 한 상황에서 프랑스와 스위스군이 충돌을 할 뻔했는데요. 만약에 전면전으로 갔다면 스위스가 이겼을지 프랑스가 이겼을지 장담할 수 없었는데 그때가 그 시기가 1870년 무렵이죠. 지금부터 152년 전입니다. 그 시기가 스위스 입장에서는 자주 독립 중립국가의 그러한 기본 체제가 흔들렸던 최초의 케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자주 독립 중립국가의 그 체제가 흔들렸던 위기 상황, 위험했던 상황은 언제냐? 제1차 세계대전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불가리아 이쪽하고 손잡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게 제1차 세계대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스위스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다 보니까 또 자주 독립 중립국가의 기본 체제가 파탄돼 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때 그러한 전쟁의 그러한 참화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자주 독립 중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즉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1864년에 창설된 적십자사 덕분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앙리 디낭이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앙리 디낭이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인 1864년에 스위스 제네바에다 국제기구가 많은 스위스 제네바에다가 국제적십자사를 창설을 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쟁,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인권, 인도주의 이러한 것은 최소한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쟁, 분쟁 상황에서도 평화회담을 주선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 또 구호 활동을 하고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했던 게 바로 국제 적십자사의 그러한 기본 창설 목적인데요. 그게 미국 남북전쟁 당시 1864년에 스위스 제네바에 창설이 됐고 창설자가 스위스 출신인 앙리 듀낭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그런 뭐 독일은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뭐 불가리아 이런 데와 손잡고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그때 앙리 듀낭의 국제 적십자사가 스위스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회담, 평화회담, 뭐 이런 포로 교환 회담 이런 것들이 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많이 열리다 보니까 스위스를 침공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자주 독립, 중립국가의 체제가 깨질 수도 있었던 두 번째 위기 상황인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자주 독립, 중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다 아시다시피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개의 추축 국가가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싸웠던 게 제2차 세계대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은 그야말로 나치스죠. 나치스라는 국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파시즘이죠. 파시즘. 그 다음에 일본은 군국주의. 이런 국가들이 이제 서로 추축국을 이뤄 가지고 나머지 나라들을 상대로 싸웠던 게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던 스위스를 통해서 독일은 이탈리아와 계속 연합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위스의 알프스에 개설되어 있는 로마 시대, 고대 로마 시대부터 개설되어 있는 알프스 산맥의 그 능선에 있는 산 중턱 이런 데 있는 그 산악 도로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교류하기 위해서 알프스의 중턱에 있는 그런 산악도로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스위스를 침공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스위스는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전략으로 물귀신 작전으로 나온 거죠. 즉 만약에 독일의 히틀러가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스위스의 산악도로를 이용하려고 스위스를 점령한다면 스위스는 산악도로를 다 폭파시켜버리겠다라고 스위스에서 독일의 히틀러한테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는 침공해봐야 할 산악도로, 알프스 산맥의 중턱에 개설되어 있는 산악도로도 이용하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주 독립 중립국가로 공인되어 온 영구 중립국가인 스위스를 침공했다라는 그러한 비판만 받을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독일은 스위스 침공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위스는 최근 150년 동안 3번의 자주 독립 중립국가 체제가 흔들릴 수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유엔에 가입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영구 중립국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는 26개 칸톤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는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에 관한 그러한 권한이 있는 거고 나머지 대부분은 지방 정부인 칸톤 정부한테 자치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만 인구 중에 한 15에서 20%가 외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스위스 국적을 따기가 어렵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꽤 비중이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 국적을 따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으려면 수십억 원을 기부를 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이 있다 보니까 스위스 국적을 따기가 쉽지 않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위스는 뭐 인구의 75%가 독일어를 사용할 정도로 이제 평야지대인 스위스의 북부 지역이 평야지대지 않습니까? 평야지대인 독일 쪽과 교류가 이제 많은데요. 그래서 독일의 그러한 국민성을 많이 이제 좀 스위스 국민들도 독일의 국민성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준법 정신입니다. 게르만 민족들은 준법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굉장히 스위스 국민들은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 제재가 심하답니다. 벌금 이런 것들이 벌금 자전거도 보험에 가입해야 자전거를 탈 수가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 뭐 이런 걸 준수 안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과태료를 부담해야 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처벌이 따르다 보니까 그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법을 잘 지키는 준법 정신이 투철한 국가가 됐다고요. 일례를 들면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주택, 뭐 다세대 이런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서는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 7시 전까지는 목욕을 못합니다. 이웃의 물소리 때문에 시끄럽다 해가지고 이웃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해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즉 9시간 동안은 밤에 목욕은 못합니다. 단 샤워는 할 수 있습니다. 샤워는 할 수 있는데 물 이렇게 첨벙첨벙 하면서 목욕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단적인 예인데요. 그러니까 자유가 많이 보장되어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또 이웃에 대한 배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심야에는 목욕을 못하게끔 이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영구 중립국가인 스위스 또 국제회의 본부가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스위스의 그 역사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17일 저녁 한 9시 가까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34년 전 오늘이니까 1988년 9월 17일에는 제24회 서울올림픽이 개막된 날입니다. 34년 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88 서울올림픽이 있었는데요. 88 서울올림픽 개막 34주년을 맞이해서 오늘은 영구 중립국가인 스위스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밤인데요. 행복한 즐거운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롯데월드타워 1시간 7분 정도 촬영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빌딩이고요.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자, 행복한 밤, 즐거운 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